네, 아이온에 대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공장 자동화나 뭐 물류 유통에 관련된 자동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체인,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제조업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산 공정의 최적화나 생산 공정 무위나 뭐 SCM 최적화 같은 데 집중되어 있다면 비제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엔 고객 접점의 디지털화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그것들을 재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 같은 데 활용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국내 고객사 두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A사는 매출액이 5.5조고 C사는 7.2조입니다. 순이익은 뭐 A사가 4,400억 정도 되고 C사는 적자를 보고 있죠. 하지만 두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오히려 C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C사는 온라인 방문자나 온라인 그 고객의 수가 훨씬 더 온라인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의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 국내 사례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나 힐튼 호텔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그 에어비앤비가 힐튼 호텔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 가치를,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힐튼 호텔에 뭐 수많은 부동산 이런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비슷하고 이런 에어비앤비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건 결국엔 에어비앤비는 고객 데이터나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고 힐튼 호텔은 아직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그 고객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비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고객 접점의 디지털화, 즉 고객을 만나는 부분은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 위주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뭐 다른 쇼핑몰에서 자기 제품을 팔고 뭐 전화를 통해서 고객 응대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절된 형태로 흩어져서 고객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심리스하게 엮어서 내 고객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나한테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디지털 마케팅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고객들이나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A사의 경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 자사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페이지들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 20-30년 전부터 해왔던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브랜딩을 좀 더 강화하고 바로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는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홈페이지 다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커머스랑 바로 연결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머스 기능들을 같은 곳에 같이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나 커머스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를 계속 확보한 걸 가지고 결국에 디지털 마케팅 같은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커머스 사이트를 만들고 이걸 이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저희 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이나 고객에게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고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은 고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너무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올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꽤 많은 회사에서 커머스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많이 시도들을 하시고 계시고 하고 마친 곳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커머스를 만들려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이미 터져서 매장에 있는 매출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 상황이 1년, 2년이 아니라 몇 개월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바로 즉시 적용을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매번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교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스라는 제품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다 최근에 가장 많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논의되는 단어들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핵심 가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들을 도입하고 애자일 방법론을 방법론으로 채용을 하고 로우 코드 개발 환경을 갖추고 데브옵스 운영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솔루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플랫폼화 시키는 게 저희 아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결국에는 기업들은 핵심 비즈니스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프라나 개발이나 이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에 떠오르고 실제 당장 필요한 비즈니스에 바로 직접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바로 런칭하거나 이런 것들이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만드는데 기술 트렌드는 뭐 PWA나 데브옵스, MSA 같은 이런 것들이 2017년부터 2019년 요 근방까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던 기술들이고요.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이 꽤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꽤 많은 커머스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했던 회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변경하거나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채택한 동기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들은 더 민첩하게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니즈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는 데브옵스나 아니면 운영 때문에 그 클라우드로서 많이 전환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쿠버네티스나 도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운용 비용을 절감하거나 운용 비용을 절감한다는 건 결국엔 데브옵스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빨리 배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가장 빨리 배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결국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쿠버네티스나 도커로 많이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한 분이 이제 로우 코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 로우 코드 디벨롭 플랫폼이라는 건 한 2019년도부터 좀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컨셉들은 있었지만 사실 관련 기술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에서 끝났다면, 최근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아니면 컴포넌트 기반의 UI 수많은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로코드에 대한 더 많은 이제 투자와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PWA라든지 그 컴포넌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의 운영체계, 그다음에 심리스한 UI,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했던 로우 코드,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 최근에 그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로우코드 얘기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인하우스를 개발하는 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솔루션을 사서 구매해서 바로 실행하는 걸 이제 노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디셔널 개발 방법은 다양한 개발 언어나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적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노코드는 워드프레스나 뭐 커머스 쪽에 마젠트랑 오픈소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바로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노코드의 단점은 굉장히 가장 빠르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지만, 단점은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코드는 완성된 솔루션들을 패키지를 보통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조금만 수정하려고 해도 도입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 아니면 그와 유사한 비용들이 들어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코드라는 건 노코드 형태대로 설정이나 컴포넌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공되는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재빨리 만들고, 좀 더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코딩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은 부분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스라는 솔루션을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스라는 솔루션은 딱 현재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 2.0 때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2017년부터 데브옵스 개념들을 솔루션 내에 넣어서 솔루션 내에서 CI/CD라든지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초부터 로우코드 디벨로퍼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 로우코드에 관련된 기능들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MSA, 데브옵스, 로우코드 플랫폼을 합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데브옵스 기반으로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제부터 제품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기업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고객 여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비즈니스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고객 여정이라고 하죠.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려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뭐 피드백을 주고, 이런 전체의 고객 여정에 수많은 시스템들이나 기능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채널들이 터치 포인트라고 그러죠.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PC로 웹으로만 사용하던 데에서 모바일도 있고 최근에는 뭐 워치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굉장히 많은 형태의 디바이스들이나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동일한 터치 포인트 기능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CMS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요. 커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커머스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CRM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배송이나 물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ERP나 SCM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얘네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티그레이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능만 변경하려고 해도 전체 인티그레이션을 모든 시스템의 기능들을 수정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도입한 비용보다 약간 수정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를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CMS에서 홈페이지에 접근한 고객의 데이터와 커머스에서 구매하거나 평점을 남기거나 했던 고객의 데이터, 그 다음에 CRM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이걸 분석을 하고 잘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기업으로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다 별도의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인티그레이션해서 강제로 합쳐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2017년, 18년도부터는 DXP라는 개념이 많이 화두가 되었고요. DXP 플랫폼이라는 걸 결국엔 고객의 디지털 경험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나 커머스, 마케팅, 뭐 분석 이런 것들을 각각의 솔루션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 내에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이니까 API 형태의 도구만 시미리스하게 묶어서 제공을 하고 이것들을 엮어서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게 이제 최근 DXP 플랫폼의 목적이고요. 저희 아이스도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나 이런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아이스는 DXP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DXP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아이스라는 제품은 정확하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관리와 커머스, 마케팅 이 세 가지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공해 줬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컨텐츠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과 커머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커스터머를 타겟팅하고 다양한 채널로 배포하고 이것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다시 컨텐츠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컨텐츠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관련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저희 DXP 아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스 플랫폼을 적용하게 되면 뭐 비용 절감이나 사용자 편의성, 그다음에 서비스 최적화 등이 가능하고요. 저희 핵심 기능들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이고 다양한 UI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뭐 API 게이트웨이나 이벤트 드리븐 이런 플랫폼에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스 플랫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랑 로우 코드 디벨로퍼먼트 플랫폼, 데브옵스들을 합쳐서 저희가 개발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요. 이거 위에 아까 말씀 웹 컨텐츠 관리를 다루는 CMS, 커머스, 마케팅 솔루션들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신규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프론트엔드 UI와
API 게이트웨이 레이어,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레이어, 데이터 분석 레이어, 그다음에 서비스 관리 레이어, 그 밑에 플랫폼 레이어. 거기에 이제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 제공해주는 빌더들, 그다음에 데브옵스 환경을 제공해주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까지가 저희 플랫폼의 전체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아키텍처들은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솔루션을 구축하게 되면 실제 고객 사용자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서비스들을 API 형태대로 제공받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나 서비스들을 그냥 빌더를 통해서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로우 코드를 지원하는 걸 5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키마 빌더라고 그래서 모델링을 도구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DB 모델링과 유사한 형태의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프로세스 빌더라고 해서 이런 모델링 기반의 저희가 제공해주는 프로세스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들을 UI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 빌더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컨텐츠 빌더라고 해서 실제 이제 상품 소개나 뭐 회사 소개 같은 페이지들을 UI 툴들을 이용해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오피스 빌더라고 해서 특정 스키마랑 프로세스를 만들면 실제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관리자 시스템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와 스키마들을 조합을 해서 UI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형태대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프론트 사이트 빌더라 해서 이렇게 컨텐츠와 여기 제작되는 데이터들을 실제 서비스로 뮤직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빌더들을 통해서 실제로 설치를 한 이후에 뮤직 빌더들을 통해서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영 중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굉장히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래서 비즈니스의 기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크게 장점을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최근 트렌드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초개인화나 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더 이상은 옛날처럼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고객을 군집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되고 아까 말씀 프로세스 빌더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서비스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동일 상품을 3번 이상 조회한 고객한테는 해당 상품에 대한 10% 쿠폰, 할인 쿠폰 팝업을 띄워줘서 3번 이상 들어왔다는 걸 계속 고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살까 말까. 그런 것들은 그럼 바로 팝업을 띄워서 구매를 유도를 하게 한다거나, 제가 특정 연재되는 작품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비스를 구매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매를 안 하고 있었으면 새로 작품이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고객한테 알려줘서 너가 보던 거에 새로운 작품이 나왔으면 봐라라고 제공해 준다거나, 이렇게 개개인이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의 바탕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바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분석을 해서 이게 적절한 마케팅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을 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할지 기존 마케팅을 이어갈지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이런 로우 코드 기반의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쪽엔 커머스나 언론 컨텐츠 쪽, 그 다음에 공공 이런 쪽에 다양한 고객들이 현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